6차 핵실험에 기여한 과학자들을 위해 어제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축하 공연 배경 화면으로 수소탄 탄두를 조립하는 듯한 영상과 풍계리 일대가 흔들리는 듯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체인 조기 구축이 무산됐습니다. 킬체인의 눈인 정찰 위성을 외국에서 빌려 쓰려 했는데 기대했던 나라들로부터 모두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개 4마리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멧돼지 사냥용으로 훈련시킨 맹견들인데 주인이 산책로에 데리고 나오면서 목줄도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어젯밤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점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도망갔는데 한 마리는 사살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에 망막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학대 의혹이 일었지만 직접 증거가 되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없어져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백호 수호랑과 반달곰 반다비 배지를 비롯해 기념품 태반이 중국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주최하면서 중국 기업들을 홍보해주는 꼴입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걸 막겠다는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 수립일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을 한 과학자들에게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줬습니다. 축하 공연 배경 화면으로 수소탄 탄두를 조립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 아침 이른바 수소탄 실험에 기여한 과학자들에게 김정은이 축하 공연과 연회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정을 다음 날 보도하는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대규모 축하 행사는 정권 수립일인 어제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리홍섭 핵무기 연구소장과 팔짱을 낀 채 행사장에 들어서는 등 핵 과학자들에 대한 최고의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수소탄의 폭음은 간관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뤄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인 리설주도 참석한 축하 공연에서는 무대 배경 화면으로 수소탄 탄두를 조립하는 듯한 영상과 핵 폭발로 풍계리 만탑산이 흔들리는 듯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추가 도발이 우려됐던 어제 김정은이 축하 행사에 주력한 것은 이번 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권 수립일 도발은 수소탄 실험으로 가름한 만큼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달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맞춰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상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핵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6차 핵실험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すでに160キロトン、広島の10倍ですから、これは脅威となる核兵器を持っていると考えざるを得ないと思います。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核保有国として認めるかどうかは別として、核実験を繰り返し相当の能力を持っている国だという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핵을 폐기하라는 국제사회 압력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이른바 동북아 핵 도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실언인지 의도가 담긴 발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도 아닌 일본 방위상이 그것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표결을 코앞에 두고 한 이번 발언은 경솔했다는 비판과 함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은 선제 타격 기술 킬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의 눈으로 불리는 게 바로 정찰 위성입니다. 독자 개발에 시간이 걸려서 급한 대로 빌려 쓰려고 했는데 기대했던 나라들이 모두 임대 불가를 통보해왔습니다. SBS 단독 보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은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정찰 위성이 핵심입니다. 우리 군은 킬체인의 눈, 정찰 위성을 독자 개발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기를 띄운다는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킬체인 조기 가동을 위해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로부터 정찰 위성 임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다들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우방국의 군사 위성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난 5월 위성을 빌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이어 가장 공을 들였던 이스라엘도 임대 불가를 알려왔습니다. 세 나라는 위성 영상의 판매, 대여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군은 정찰 위성 임차가 안 되면 아쉬운 대로 영상 정보라도 사서 킬체인을 임시 가동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정보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팔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거죠. 그것조차도 모르고. 군은 남의 나라 전략 무기를 빌려 쓰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추진하느라 1년을 허비했고 킬체인 조기 구축은 물 건너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정찰 위성 임대 사업뿐 아니라 독자 개발하는 본 사업도 엉망입니다. 1호 위성을 복제해서 2, 3, 4, 5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1호기가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청원 기자입니다. 애초 킬체인 정찰 위성을 독자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을 독차지하겠다는 국가정보원과 전력화를 늦추더라도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을 쓰자는 과학기술정통부가 끼어들어 부처 간 합의에만 4년 이상 허비했습니다. 이제 정찰위성 5기 중 1호기의 전력화 목표는 2021년으로 고작 4년 남았습니다. 시간에 쫓긴 군은 지난달 정찰위성 사업 착수를 의결하면서 영상 레이더 위성 4기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가 1호기를 개발하고 2, 3, 4, 5기는 1호기를 복제해서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1호기를 개발한 뒤 전력화 시험평가를 하는 기간은 단 4개월. 국방과학연구소는 1호기 시험평가에 최소 6개월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급하다며 기간을 대폭 줄인 겁니다. 한 대를 올려놓고 그 한 대가 내가 이상이 있다 없다 해서 파악해서 다음 곡에 반영하기에는 4개월은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상 레이더 위성 1호기의 결함이 있으면 2, 3, 4, 5기도 같은 결함을 그대로 복제해 전력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조 원 이상 투입되는 정찰위성 5기 가운데 4기가 결함투성이가 될 우려가 생긴 겁니다. 정찰위성 전력화를 늦추든 지금의 독자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개 4마리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멧돼지 사냥용으로 훈련시킨 맹견들인데 주인이 목줄도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JTBC 송창용 기자입니다. 사람이 다가가자 어린이보다 큰 개들이 맹렬히 짖습니다. 지난 8일 밤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개들입니다. 주인 강모 씨는 논밭을 내집는 멧돼지를 쫓기 위해 2년 전부터 개들을 훈련시켜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맹견들이지만 강 씨는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산책로로 데리고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개 주인인 강 씨가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그러나 자신을 따라오던 개들이 사람을 무는 걸 보고 다른 쪽으로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러서 나는 따라오다가 갔는데 도망갔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맹견 4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로로 데리고 나온 데다 피해자를 구하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들어 강 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사람을 공격한 개들은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강 씨는
개들을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광주시에선 멧돼지 2마리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나타나 소동을 벌였습니다. 대리점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도망갔는데 한 마리는 사살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유리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야생 멧돼지 2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놀란 점원과 손님은 황급히 책상 위로 올라가고 멧돼지 2마리는 여기저기 부딪히며 대리점 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갑자기 이제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멧돼지 큰 2마리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고객이랑 앉아 있다가 멧돼지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바로 이제 의자 위로 올라가고. 소동이 벌어진 것은 1분 남짓. 컴퓨터가 망가지고 화분이 깨지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달아난 멧돼지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도망가고 다른 한 마리는 엽사가 쏜 총에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살과 6살 된 남매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매와 함께 있던 엄마 42살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외출을 하고 난 뒤 집에 와보니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크레인은 철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근처에서 일하던 59살 이모 씨가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자동차 거래업소에서 일하는 판매원들로 외제차를 이용해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꿉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외제차 한 대가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27살 김모 씨 등 10명은 모두 실선 구간에서 이런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자 사고를 내면 보통 90% 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모두 같은 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판매원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를 실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만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제차가 사고 나면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동안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나올 수 있어 보험사가 서둘러 수리비만 주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실선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험 딜러들이. 차량 관련해서 보험도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위반 사고도 많이 알기 때문에. 경찰은 김 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최근 4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모두 9,4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이들은 실수로 사고가 났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실선 구간에서만 사고가 반복된 점을 미뤄 보험 사기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 아이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에 망막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이 일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CCTV 영상이 사라져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지 9개월째. A양은 아직도 한쪽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다 보니 머리엔 헬멧을 썼고 매트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 당시를 생각하면 이 정도 회복된 것도 다행입니다. 왼쪽은 다 마비가 됐고 눈도 돌아갔고 입도 마비가 돼서 응애응애 오는 게 아니라 으아 이렇게 오더라고요. 당시 병원에선 뇌출혈 2군데와 망막출혈을 발견해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 역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대 9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대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 사고 당시 영상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수라는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동학대 이걸 밝혀내자는 게 아니고요.
애기가 어쨌든 다쳤잖아요. 거기서 멀쩡했던 애가 가서 머리를 다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그것도 궁금해. 어린이 시설과 관련된 CCTV의 영상 훼손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 먼저 책임을 지우고 과실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카리브해를 쑥대밭으로 만든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65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허리케인의 위력이 다시 강해져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어마가 미 본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밍웨이 생가로 유명한 최남단 키웨스트를 시작으로 플로리다주 섬들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209km의 강풍을 동반한 어마는 상륙 직전 위력이 4등급으로 한 단계 더 세졌습니다. 플로리다 서부 멕시코만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키웨스트에서만 건물 17만 채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침수와 화재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he called 911 and then told everyone to come here. But now our house is gone. It's okay. It's okay. 플로리다 주민 2천만 명 가운데 3분의 1에 이르는 650만 명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Storm surge flooding along the entire west coast of Florida, and this has increased to 15 feet of impact above ground level. 앞서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섬나라들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강풍에 집들은 산산이 부서졌고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유명 관광지 생마르탱 섬은 가옥의 60%가 파괴됐고 공항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기약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허리케인 호세가 4등급으로 위력을 확장하며 카리브해와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지난해 집부자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택을 집계해봤더니 모두 90만 6천 채나 됐습니다. 한 명이 평균 6.5채를 보유한 셈이죠. 지난 2007년 상위 1%의 평균 보유 주택 수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속에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돈이 몰렸던 겁니다. 반면에 전체 가구의 44%인 841만 가구는 소유한 집이 없는 무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시원이나 찜질방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하는 가구도 서울에서만 7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 부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게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죠. 대책 발표 이후에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잠시 신규 사업 허가 같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는 후속 대책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된 서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후 119제곱미터형이 1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파리 대책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습니다. 파리 대책 나오고 막 떨어졌어요. 비싸게 안 말했지. 이제 좀 지켜봐야 돼요. 대치동, 은마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5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지난 4일 기준 가격이 0.01% 하락해 전주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재건축 청약 이상 열기도 겹치면서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전반적인 규제로 시장이 좀 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파급력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런 변화 흐름은 추석 연휴 후에 나올 정부의 추가 대책이 변수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어서 부동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150일 남짓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상품들 당연히 국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살펴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일색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주최하면서 중국 기업들 홍보해주는 셈이죠.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의 가슴에 기념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백호 수호랑과 지리산 반달곰 반다비 배지입니다. 배지를 뒤집어 보니 중국 제조업체 이름과 함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선명합니다. 인형에서 가방과 우산까지 평창올림픽 기념품 태반이 중국산입니다. 국산품만 팔도록 자체 규정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행사 기념품을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그럼 조금은 선물을 해주거나 기념품을 사가기엔 조금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가장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많은 로열티를 주겠다고 한 업체가 중국 기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로열티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라며 자국산 기념품만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선수들에게 중국산 유니폼을 입혔다가 비난을 받았던 미국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모두 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로고가 자랑스럽게 박힌 마스코트나 엠블럼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배지에 새겨진 중국 제조업체 이름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려면 무선 인터넷이 연결돼야 하고 학생들도 태블릿 PC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용 중이고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일부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노유준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30쪽을 한번 펴주기 바랍니다. 교사가 손에 든 태블릿 PC에 질문을 올리자 학생들이 책상에 놓인 태블릿에 답을 답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용하는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도입됩니다. 한 학기 뒤면 시행인데 시범 학교가 아닌 곳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필요한 무선 인터넷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유선 인터넷망이 있는 전산실도 고장난 컴퓨터가 많아 학생들이 멀쩡한 컴퓨터를 찾아 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장난 컴퓨터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른 정상적인 컴퓨터로 이동해서 수업을 할게요. 이 학교 컴퓨터들은 2010년에 만들어져 툭하면 멈춰서기까지 합니다. 컴퓨터가 기존 옛날 거니까 렉이 많이 걸리고 컴퓨터 사용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불편하긴 해요. 현재 전국 학교에 있는 교육용 PC의 절반 이상이 3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내 컴퓨터 등 관련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교육정보화정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뒤늦게 교육부가 학생들끼리 돌려가면서 쓰라며 학교마다 무선 공유장치 2대와 태블릿 PC 50대를 보급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4년 뒤에나 보급이 끝납니다.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부족한 예산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쉬는데 미안하지만 이것 좀 해달라는 업무 지시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서 피할 수도 없죠. 빈번한 퇴근 후 업무 지시 때문에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쉴 때는 회사 일로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업무 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97대 31, 있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SNS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업무 연락 때문에 SNS 감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퇴근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비유인데 직장인들은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달갑지는 않죠. 예, 막 반가운 내용은 아니라서 주말에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꺼림칙하기는 하죠, 아무래도.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연장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데 미안함을 좀 표시를 하고 되도록 간결하게. 연락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달갑진 않은데 감수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규정은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는 업무의 시간엔 업무용 메일 기능이 아예 중단됩니다. 우리 국회에도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임금을 지급하자는 안까지 다양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규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마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거나 급박한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을 위반했다고 그들을 처벌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고 사업체의 규모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업종 이런 것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할 방법을 찾는 일, 우리 사회에선 이제 시작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들이 색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음식 재료를 구입하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마트의 진화,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새로 문을 연 대형마트입니다.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고른 뒤 1,500원만 내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줍니다. 생선과 랍스터 등 수산물도 바로 구이나 찜 요리로 만들어줍니다. 식료품 매장과 레스토랑을 겸한 이른바 그로서런트 매장입니다. 마트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건 있는데요. 재료의 질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수산물 코너를 대형 수족관과 시멘트 바닥으로 꾸며 마치 재래식 수산시장 같은 느낌을 주고 정육 코너에선 돼지고기 해체 작업도 보여줍니다. 고객들은 타조알이나 가오리포 같은 희귀 식재료로 눈요기를 하고 매장에선 생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놀러 오는 겸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신기한 게 있으면 사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대형 마트들의 이런 변신은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온라인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한다면 또 다시 그 고객들이 이곳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넘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 체험하는 재미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마트의 변신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발진, 수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은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엔 20, 30대 젊은 층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대상포진 환자입니다. 등 부분에 발진과 함께 물집이 띠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난 뒤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우리 몸 가운데 신경절이 있는 부위에는 어디든 발병할 수 있는데 특히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발병하면 극심한 통증과 더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안신경이나 청신경을 이제 침범했을 경우에는 급격한 어떤 시력 감퇴나 청신경 손상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50대 이후부터 환자가 급증하는데 20, 30대 젊은 층 환자도 20% 가까이 돼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가려운 게 좀 더 심했고요. 과로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정도 좀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계속 좀 야근이 지속됐었는데요. 쉬지 못하고 좀 과로를 했었습니다.
특히 40세 이하 대상포진 환자는 병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3.7배나 높습니다. 예방 백신은 주로 50세가 넘은 뒤 권장되기 때문에 젊은 층은 백신보다는 과음과 잦은 야근 등을 피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도 있었지만 점차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좀 거쳤는데요. 주말 나들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성큼 다가온 초가을 풍경을 원종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푸르렀던 들녘 곳곳이 어느새 수확의 계절을 알리는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햇살을 이겨내고 알차게 익어 고개를 숙인 벼들.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친 농부는 수확의 결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조상묘를 찾은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정성스레 묘를 돌보는 아빠 옆, 아이들은 돗자리 위에서 뒹굴대며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뜨거운 여름볕이 잦아들면서 나들이 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층 선선해진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가을산에 올라 꿀맛 같은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전국의 공원도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동물원에 놀러와 동물 구경에 빠진 아이들. 안녕. 해가 많이 땡땡 비치지 않아서 애들 나들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기분 많이 좋네요.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추억을 남기러 나온 연인들도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찍지 못하고 있다가 좀 선선해져서 볕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오늘 하루 곳곳에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묵묵히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진 작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결은 SNS였습니다. 권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국의 여름밤을 옮겨다 놓은 듯 꿈결 같은 분위기의 설치 작품과 감각적인 흑백 일러스트. 평일 낮에도 관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별다른 글 한 줄 없이 2년 전부터 개인 SNS에 올리는 그림만으로 66만 명의 국내외 팔로워를 모은 헨킴 작가의 데뷔 전시입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한꺼번에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시회는 처음이지만 SNS상에선 이미 온라인으로 작품을 직접 팔고 대기업과 협업까지 하는 유명 작가입니다. 컴퓨터로 네온사인 그래픽을 만드는 김현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한 뒤 그저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SNS에 올린 작품들에 5만 팔로워가 모이면서 출판과 전시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10년 전이었으면 아마 직장 생활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SNS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가 내킬 때 원하는 분량만큼 올리는 개인 웹툰도 대형 포털 연재 만화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 미술 작가라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뭐 미술 대학을 나오거나 갤러리를 통해서 자기 작품 세계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젊은 작가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SNS의 특성상 결과물만 좋다면 개인 계정 하나로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SNS 문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SK가 이틀 연속 넥센을 꺾고 가을 잔치행 마지노선 5위로 올라섰습니다. 한 팀에서 뛰는 최정, 최양 형제가 나란히 맹타를 휘두르면서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함께 선발 출전한 최정과 7살 터울 동생 최항은 약속이나 한 듯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최항이 4회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로 먼저 2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홈런 선두인 형 최정이 6회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만루포로 시즌 43호 아치를 그렸습니다. 최정이 3안타 4타점, 최항은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가운데 SK는 넥센을 17대8로 대파했습니다. SK는 LG를 반경기 차로 밀어내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 두산은 LG를 5대1로 물리쳤습니다.
3회 만루 기회에서 터진 김재환의 3타점 2루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은 기아의 에이스 헥터를 무너뜨리며 9대6으로 이겼습니다. 헥터는 6회 원아웃까지 홈런 3방을 포함해 12안타를 맞고 개인 최다인 9점을 내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4위 롯데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KT를 7대5로 눌렀고 3위 NC는 스크럭스의 홈런 2방을 앞세워 한화를 11대5로 물리쳤습니다.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라이벌 일본을 6대4로 꺾고 2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이번 대회 전승을 기록 중인 미국을 상대로 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여자골프 KLPGA 선수권에서 장수연이 장하나를 꺾고 시즌 첫 승을 메이저 대회로 장식했습니다. 6타차 열세를 뒤집는 대역전극이었습니다. 김영선 기자입니다. 234m로 세팅된 파4 4번 홀. 드라이버로 친 장수연의 티샷이 그린 입구에 떨어지더니 굴러서 홀 2m 옆에 멈춥니다. 장수연은 여기서 이글을 잡아내고 대역전 드라마의 전주곡을 울렸습니다. 6타나 앞선 채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장하나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장수연은 거침없는 버디 행진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17번 홀의 이 긴 거리 버디 퍼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려 8타를 줄인 장수연은 합계 19언더파로 정상에 올라 생애 첫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수연은 통산 3승을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3승이었었는데 이렇게 1승 했으니까 2승 채우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사흘간 선두였던 장하나는 2타를 잃고 국내 복귀 후 첫 우승 도전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 지방에서 시작되는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전남과 경남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 곳곳으로도 최고 12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나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25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한 명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괴물이 되어버린 하지만 아직은 어린 10대 가해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